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내륙 대부분의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더위 현황 또 주말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정말 날씨가 더운데요. 현재 기온을 보니까 경주가 35도 넘었고 서울도 32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넘는 곳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온도 높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먼저 그래픽으로 현재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감 온도 현황인데요.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곳입니다. 또 지금 조금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33도 안팎인 곳인데요. 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과 그리고 호남 지방 그리고 수도권 지역입니다. 또 서울과 강원 그리고 영서 지역도 체감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지역이 오늘 가장 높게 치솟은 상황인데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청송 지역도 35도를 웃돌았고 오늘 대구 지역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 기온이 조금 전까지 32도를 웃돌고 있었는데요. 지금 33도를 웃돌아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불볕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벌써 100명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한낮의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폭염특보 지역에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작업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위가 절정이라 걱정이고요. 다음 주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말인 내일 더위를 식힐 단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길게 이어진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북쪽과 또 남쪽으로 비구름이 길게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충청 이남 지방은 제주도 부근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대기가 조금 불안정해지겠는데 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로 35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심한 폭염과 열대야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더위 대비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방식이 너무 잔악하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현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방범죄가 벌어지거나 이를 예고하는 이상범죄가 벌어졌다면서 온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일 뿐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유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휴진할 예정인지 정부 집계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병원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30%를 넘을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와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에 이어 오늘 뇌전증 지원병원 단체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환자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봐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 휴진 하루 전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조금 전 4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측에 근거와 협의에 기초한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휴진을 결의했다며 휴진 기간이라도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에겐 차질 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면택 의협회장은 국회에서 여당 의료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과가 있을지 기대됐지만 집단 휴진 전에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선에서 면담이 마무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민심 20%를 반영하는 룰이 확정된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은 오늘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당심 80%, 민심 20% 전당대회 규칙을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당권 주자 간의 경쟁도 불이 붙었다고요. 네,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과 나머지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인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원외 인사가 당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작 원내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왔는데 그때도 원외였다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나경원 의원이 정치 전장이 국회여서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발언에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어제 SNS에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분이 당대표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은 이르면 오는 23일이나 24일부터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물밑에서 후보 간의 경쟁 움직임이 있다면서 치열한 대결이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데 어떠한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각 당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이틀 만에 다시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회부했습니다. 현재는 불참한 법무부 등을 제외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며 증인 채택도 의결했습니다.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실체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순직 사건을 지휘하는 경찰청을 직접 찾은 데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공수처 수장도 만나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종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해 주실 것을. 상임위가 아닌 자체특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열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났는데요. 특위위원장인 인유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 전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는 임 회장의 요청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원구성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네, 지난 10일 11곳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애초 어제 본회의를 열어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서며 일단 무산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원구성에 전면적으로 비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일정, 각종 법안 상정까지 단 하나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박 원내대표를 지목해 국민 앞에서 1대1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현실론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상임위 맞불 성격의 당내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오래 비워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 차관이 긴급 유선 협의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다음 주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 차관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까?
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영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영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초 제3차 핵협의 그룹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통일부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 협력은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양 곳곳에서는 푸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VOA 방송은 어제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에 전에 없었던 외벽이 설치됐고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 묵었던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입구 주변에도 붉은색 물체가 보인다며 새로운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를 기록해 2주 전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21%에서 벗어난 건데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 외교가 가장 높아 중앙아시아 순방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주 동해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신뢰한다가 28%, 신뢰하지 않는다가 60%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선 55%가 잘한 일, 32%가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장애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엔 이재명 22%, 한동훈 15%, 조국 5%, 홍준표, 이준석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볼까요?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순이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원구성 협상을 놓고 계속 평행선 달리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여러 대화도 대표 간에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봅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만함은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전에 나와서요. 갤럽 조사였는데 2주 전에 21%까지 떨어져서 20%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하느냐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5%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뭐 좀 보면은 대왕고래하고 그 북한에서 날린 오물풍선 두 가지가 새로운 이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대왕고래는 불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예.
근데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예. 대응을 잘했다가 예. 훨씬 높습니다. 55%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걸 보면은 예. 보수층이 결집하고 아. 중도층 일부가 불안함으로 저희 정권의 안정을 조금 약간 지지하는 그렇군요.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20% 밑이라면은 거의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게 더 이상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영남권이나 그 보수층에서 이 결집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예, 예. 거기다가 마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 풍선 문제, 예. 다음 대북 확성기 뭐 항상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대통령이 그래도 안보에 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그게 참 그렇군요. 전 정권에서 대북 전당 금지하면서 불만이 쌓였던 게 예. 그게 이쪽으로 나오면서 지지로 아마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문제는요. 예. 저는 그러면은 중도층에서 충분하게 이게 올라갔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충분히 안 올라가고 겨우 4~5% 올라간 거라면 계속 오히려 불신을 더 공고화시키는 나머지에는 공고화시키는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네.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또 추후에 나오면 더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갤럽이 발표를 하는데 이재명 22%, 한동훈 15%로 나타났습니다. 뭐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거의 절대적인 예. 국회의 뭐 여의도 대통령 아닙니까? 예, 뭐 예. 대통령은 아니지만 여의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그런 주장이 나오죠. 예.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거의 뭐 이 대한민국의 삼권의 한 축을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예.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여권에 국민의힘 쪽에 지금 한동훈 예. 전 위원장이 등단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이지 뭐 예. 당 대표가 돼야지 현실화되는 예, 거니까 예. 결국은 아직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한동훈 위원장 15%도 저는 뭐 그렇게 그렇군요. 적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장내 대통령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가 나오면 대선 2, 3년 전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선 2, 3년 전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후보군을 골라내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이란 말이죠. 근데 정치 신인이 저 정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라는 측면이 예. 있고요. 예. 그러나 저기서 더 올라서려면 예. 한 단계 더 올라서려면 제가 볼 때는 예. 당대표에 나와서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그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 세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짚고 바른 길로 견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예. 지도자적인 어떤 결단력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천에 뜬 태양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거보다는 좀 많이 나와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보고 갈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이 11%, 개혁신당 4% 이렇게 순이었는데요. 역시 정당 지지도도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7%된 것. 근데 이제 그게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하긴 하는데 그 작년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치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서도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요. 예. 국민의 눈높이를 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을 한 것은 현 정권의 네. 자세 그리고 무능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아니라 야당한테 당신들이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해봐
라고 수권에 해당하는 어떤 권한을 준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라는 미션을 준 것이지 권한을 준 것은 아닌데 그걸 너무 넘어서서 권한까지 가졌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22개 법안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그런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이 현 정권이 좀 약간 소통을 안 하는 자세, 오만한 자세, 반성하지 않는 자세,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3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총선 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줘야 국민이 이해를 하지 거기에 얹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러면 그 또한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권한을 다 준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이 권한이라는 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결국 나중에 정치적인 장래를 결정하더라고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휘두를 때 우리가 속된 말로 조자룡 헝칼 쓰듯이 한다. 이런 말 할 때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뭐 딴 주제에서도 있겠지만은 그 원 구성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선 면도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만함이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 지지도로 그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룰이 규칙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됐죠. 당대표의 경쟁 구도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당권주자들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도 시작됐고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유력해지자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에 다시 부각했고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당 대표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전화하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좀 나오네요. 뭐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리더십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나 그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좀 그 유력한 그 대항마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현실에 참여했다가 선거에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죠. 유튜브 하는 게 낫죠.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당권 주자들 사회 견제도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세요? 경쟁자가 지금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경쟁자들이 바로 도전에 같이 나설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 뭐 초기 단계인데 경쟁자들이 23일인가 24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견제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이 정책 세미나인가요? 거기도 많은 초선 의원들 참석하고 새를 갖다가 지금 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게 국회가 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외인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당 대표로서 부적합하다. 예, 원외 당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있죠. 예, 저는 조금 보세요. 반대인 게 반대예요? 예, 지금 국회가 전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회는 그냥 한쪽에서 그냥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전장이라는 건 맞싸움하고 이런 거지. 지금 싸움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장이 크게 벌어졌지. 그렇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워낙 새 싸움에 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냐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대선급 주자가 와가지고 당을 추스리고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카운터 파트로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원외 인사 한계론을 이렇게 제시하자. 뭐 측근으로 통하는 장동혁 의원이요 바로 반박을 했어요. 한전 비대위원장 처음 우리 당에 왔을 때 원외 인사 아니었느냐라면서 반박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있었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대한이라고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원외 당대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렇진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외 당대표가 어려움이 있는 건 본인이 한 말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정동영 의장이 원외 당의장을 할 때였어요. 아, 그때였군요. 그때는 왜냐? 소위 말하는 투톱 시스템이라는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런닝메이트를 가고 당대표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위 의장에 대한 지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원톱 시스템으로 양당 다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책위 의장에게 당론으로 이거를 추진하라고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영향력이 충분히 지금은 있다. 그때 투톱 시스템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 취지에 의하면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For the time being.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친윤 쪽에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사실상은 대통령과 일정 부분의 차별화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본인은 소위 말해서 친윤 쪽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친윤 쪽에서 이렇다 할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사인도 아직 없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취재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나온다. 아, 그래요? 지금 룰이 확정됐는데 여론조사 20%. 그래서 저도 이게 20%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못 나오게 하려는 게 20%라고 전 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역선택 조항을 배제하고 나면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중도층에서 약간뿐이 앞서지 않아요. 그러면은 20% 가지고는 부족하죠. 한 30% 정도 돼야 해볼 만한데 중도층에서 유승민 의원이 앞서는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앞서죠. 그렇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앞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20%가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게 지금까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친윤계의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대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의원이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친윤 쪽에서 또 어떤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요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친윤계 지원을 받고 뭐 그런 기사가 왔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뭐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김재섭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고요. 당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재섭 의원하고도 접촉해서 전화 연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민감한 시기라서 좀 이렇게 전화 연결은 어렵다고 해서 전화 연결은 못했는데요.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제 생각에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당대표 도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초선으로서 지금 역할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김재섭 의원은 지금 친윤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친윤의 지지를 받는 순간에 김재섭 의원의 존재 의의가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지금 어떤 택한다면 오히려 한 위원장, 한 전 위원장한테 어떤 연합하는 게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김재섭 의원은 저렇게 지금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체급을 좀 올리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지지난 당대표 선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그 대표가 출마했을 당시에 그 당시 때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흥행이 이번에 될까 여부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와요.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것 같습니까? 출마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탠스에 저는 그 연동돼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쪽이라면 김재섭 의원은 나올 의미와 명분이 충분하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현 상황을 그리고 대통령실을 변화로 견인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겹치잖아요. 근데 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가 묻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대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만약에 변화와 개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런닝메이트식으로 뛰는 거를 제안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혹시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있잖아요. 만철수 의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친윤계 중진 의원들 중에 혹시 당대표 도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원희룡.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도 지난번에 좀 상호 좀 약간 비서실장선이 있었긴 했는데 좀 이렇게 갈등 비슷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쌓은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일사불란하게 밀기는 좋은 카드가 아닌가. 원희룡 전 장관 카드가 친윤계에서 미는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글쎄요. 지금 그 친윤의 어떤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로 볼 때 이 친윤이라는 거 대놓고 밀기가 이 당 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 미는 순간에 오히려 국민 여론 지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 친윤을 대놓고 거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인기가 이 정도 없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친윤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 물론 뭐 아직 며칠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굳이 꼽자면 꼽은 거지. 저는 친윤 쪽에서는 전략을 오히려 최고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균형과 견제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다시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 당원 당규 개정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데 12일 날 당규 개정안 의결했고 이제 17일 날 최종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수나 원칙입니까?
꽤 망측한 소리 같고. 연임과 당헌당규 개정을 자꾸만 매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네, 이 예외 규정이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맞춤형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당내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의결이 됐고요. 17일 날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예. 네. 당무위나 뭐 이런 구성은요, 당 대표가 뽑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당 구성 자체가 대표가 뽑은 사람이 많다면 당 대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건가요? 확실하다면은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건 진짜 아니야. 예. 민주주의의 원칙과 철학과 뭐 소신에 비추어 이건 맞지 않아. 뭐 아무리 지지자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대원칙을 어기고 정치라는 것이 그 강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익은 평가 이익이 아니다. 평가 이익이 아니라 반사 이익일 뿐이다. 반사 이익이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는 큰 목소리는 안 나오고요. 지금 뭐 그래도 친명의 7인회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영진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게 해괴망측한 소리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근데 당내에서 그 외로 우상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거의 뭐 이재명 당대표가 주류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잘 보이기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진 의원 말씀이라든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거의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당헌 당규를 맞춤형으로 바꾼다는 그 당내 분위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그 맞춤형 당규 안 고치겠다 그러면 저런 목소리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레토릭으로 나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누가 호응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가 나와야죠. 그냥 착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간신의 표상인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요즘 최근에 간신의 표상의 말이 바뀔 것 같아요. 착하시다. 오늘 성일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말 반대를 했다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그게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착하다고 하는 건 무슨 뭘 가지고 착하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아니면 내 이익을 포기하겠다. 당내에서 이렇게 지지가 많음에도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취지라는데 그거면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성일종 의원이 하는 말대로 제가 그걸 그대로 뭐 어떤 유행어로 표현하면 그저 웃고 말지요. 이재명 대표 착해서 이거 못한다.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말을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요.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또 닷새 만에 바로 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 재판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 재판을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거예요. 예. 보통 그걸 어떻게 보통 재판부를 이렇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정합니까? 기계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요? 접수된 사건 번호 순서에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 사건 배당 협의회에서 신진우 부장한테 배당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제3자 뇌물, 북한에 돈 준 걸 뇌물로 본 거죠. 상방으로 준 걸. 그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보다는 쟁점이 이미 다 파악돼 있고, 그다음 입증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화영 재판 때의 소송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증인신문 조서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따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기록 송부 촉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을 가져오면, 그리고 증인신문 조서 등 변론 조서는 절대적 증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론 준비 기일도 오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쟁점은 지금 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다음 입증에 있어서 증인을 많이 신청해도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결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다. 있군요. 지금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공개가 됐고, 보니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방북용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된 면이 있고요. 또 그 재판부가 한 이야기 중에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 명단 발표 때 이 대표가 제외된 것이 이 대표 방북 적극 추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증거가? 민주당은 그 방어자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최대한의 논리를 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몫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논리적인 주장이냐 이런 걸 봐서 판단하겠죠. 근데 거의 비슷한 것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되는 재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렇죠. 기피 신청이나 기피 이런 걸 신청.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3심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결론에 대해서도 여러 판단을 좀 받아봐야 이게 좀 더 확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동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도 거의 연동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미 자신의 판단을 한 판사가 또 비슷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이 신진우 부장의 재판부가 잘못했으면 항소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판은 1, 2, 3심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릴 것이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조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판사도 조작했다는 게 돼야 됩니다. 판사가 이 재판이라는 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법리와 사실 인정을 엄청나게 다투어서 나온 결론이지 이걸 조작해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저는 조작이라고 보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에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정쟁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쟁의 소지를 좀 낮춰주자는 차원에서 3심의 취지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3심의 원리에 맞게 해라 이런 거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비춰볼 때 그렇게 좀 취지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재판부가 하는 것이 정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제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세 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요. 이제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언론을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판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죠.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른 재판을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소와 다르게 준비된 답변을 지금 읽었습니다.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이라든지 여러 보도 관련해서 아주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표현이 과하고 감정이 과하면은요. 예. 그거를 듣는 사람이 예.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듣지 못해요. 아. 네, 그 감정만 보이거든요. 예. 그럼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예. 전달력이 있고 이렇다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이렇게 표현한 거는 굉장히 큰 일반화의 오류다. 저는 예. 굳이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고 싶었다면 일부 언론 내지는 일부 기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언론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묶어서 거의 모욕을 줬잖아요. 이거는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안정감이 뭐랄까요? 좀 잃은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고 또 약간 두려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다 신뢰 있는 말로 다가가려면 저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 변호사님은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재판 받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재판은 아무리 자기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더라도 항상 불안한 게 재판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판사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막연한 실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강하게 그게 표현이 강할수록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그 대북 송금 사건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에 앞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진 게 결국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검찰이 뭐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언론까지 어떤 객관적인 공정한 취재 태도를 가지지 않고 검찰이 불러준 대로 일방적으로 썼다.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야 원구성 협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계속 대치 정국입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토론도 한번 해보자. 추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겠습니까? 뭐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일단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이제 차지한 거예요. 7개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저는요. 이 정치에서 100%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당은 총선 참패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할 거를 전부 다 가져가고 이익을 전부 다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과하다고 봐요. 지금은요. 행정부 견제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민주당의 모습에 비난 여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총선으로 심판받은 행정부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당이라고 그래도 입법부는 행정부를 어느 정도는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행정부만 생각해요. 정권만 생각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예.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가 7개 있잖아요. 7개 상임위. 7개 상임위가 또 마침 예. 기재위, 정무위, 예. 산자위 굉장히 경제와 관련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머니볼을 하셔야 돼요. 예. 머니볼 아시잖아요. 예.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그러니까 출루를 1루로 시키면 예. 홈런을 안 쳐도 지금 홈런 치려고만 자꾸 그러는데 1루를 출루시키고 또 1루로 출루시키고 하면 득점이 된다. 그렇군요. 7개 상임이라도 일단 받아서 그리고 빨리 인생을 국회를 챙기는- 정상화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 그렇죠. 적절로 민생 회복에 국민에게 나서라. 점수를 예. 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의 해법이었고요.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7개. 예. 지금 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회로 네. 돌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특위를 일을 해야 된다는 구성하고 거잖아요. 예. 이런 걸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다, 억압받고 예. 있다 이걸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예.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일단 하고 지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가 네. 윤석열 대통령만 어떻게 뭐 괴롭혀가지고 하야시키는 그런 목적을 해서 모든 입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꼭 정치가 꼭 대통령하고 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여야 정당 간의 관계도 있는데 네. 물론 힘이 없죠. 없지만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어떤 그 전략을 짜내고 대화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아니 너희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는 몰라. 이거는 그렇군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예.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심 역할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역시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편 드는 것 아니냐.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중재 협상장에서 이 민주당 의원총회 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네. 비판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던가요? 어제 원래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음 주로 연기한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권의 자세와 태도, 능력을 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민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예. 그 정도까지는 저는 양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하셔야 된다. 예.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국회의장으로서 예.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소진됐을 때, 네. 모든 인내가 소진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예. 국회 수장으로서 존중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어떤 그 국회의장이 어떻게 뭐 행동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뢰를 받아야 지금 그 우원식 의장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예.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까지 예. 그거는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그러니까 제출했어요. 우원식 예. 의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전 예.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한 그것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우선 그 국회의장은 여야 그 원내 대표라든가 모아놓고 예.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예. 서로 하역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네. 그냥 말만 일주일 뒤에 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짧게 하나만 네, 얘기해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요. 제가 볼 때는 왜 민주당의 의원들이 예. 추미애 의장이 아닌 우원식 의장을 뽑았는지를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0억 원. 어제 공정위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 6,174억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만큼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검색할 때 PB,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화면 위쪽에 나오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상품들의 점수를 가중하고 임직원들이 후기를 작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이러한 자체 상품을 포함해 로켓 배송으로 운영되는 직매입 상품의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 상품을 파는 게 위축된다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죠. 쿠팡은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건 유례 없고 혁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험단이 운영해가지고 후기를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에 있어서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 후기와 판매량, 검색 순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공정한 어떻게 보면은 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판매자로서 그런 그 룰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임의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아마 공정위는 위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측은 PB 상품을 포함한 직매입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팔 수 없다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 이대로 두면 소비자 상대로 갑질을 더할 것이라는 등 독과점이 심하다는 비판이 커진 반면 로켓 배송은 포기 못한다. 너무 억지로 까는 억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전투자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고용이 안 일어나고 그냥 물류센터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좀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했던 지휘관 2명이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피의자는 신병교육대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입니다. 경찰은 군 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6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소환 시기와 장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현재 적용된 두 사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진행하고 사고방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의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역시 조사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 부재 논란과 병원 이송 시 중대장의 선탑 여부 등 군 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문제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는 점이 있다며 서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해왔던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만든 비영리 재단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죠. 박세리 재단 인장을 위조한 문서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게 재단 측의 고소 이유인데요. 우선 새만금 개발청이 박 씨 아버지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사업이 당분간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 위에 양옆으로 길게 뻗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일부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축구장 220개 면적의 땅.
요트빌리지, 골프 풀빌라를 갖춘 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며 정부가 조성한 부지입니다. 제 뒤로 물길 건너편 부지에는 애초 민간 자본 3천억 원이 투입돼 골프장 같은 갖가지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년 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보이는 것처럼 여태 맨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 개발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한 건 한 건축사 사무소가 대표로 증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새만금 개발청에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세운 비영리 법인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 골프학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 박 씨 부친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재단 명의 문서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인장이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박세리 부친께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사업자로 와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이달 초 이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사업 지원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재할 방침입니다. 새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기까지 사업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박세리 재단은 홈페이지에 전국 어느 곳이건 박세리 국제 골프 스쿨이나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재단 이사회를 거쳐 박 씨 부친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준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씨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이 사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명품을 받은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처벌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몸집이 자그만한 아이들, 여중생들이 주차된 차로 다가가더니 문이 열려 있자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주차된 차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간 큰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중생 3명을 붙잡았는데 특히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제조소에서 불이 나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조소 1개동이 타고 200리터들이 드럼통 100개가 탔습니다. 따릉이를 마구 던져 부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20여 대를 다리 및 하천 등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또 12일에도 자전거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이나 소방 헬기가 투입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미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산자가 벌초 작업을 한 뒤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오에 이렇게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에 지연돼 자정이 다 돼서야 공항을 떠났습니다.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갑니다. 항공사 직원이 성난 군중을 달래보려 애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발 티웨이 항공 여객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승객들입니다. 애초 항공기는 어제 정오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불을 껐습니다. 비닐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하신 분이 아마도 근처에서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불로 캠핑카 제조업체와 주변 자동차 용품 가게 등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통영 대전 고속도로 무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8.5톤짜리 냉동 탑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 뒷부분이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빨라진 더위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호박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원한 물을 연신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30분 이상 일하기가 벅찬 지경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뜨거운 햇볕은 받아들이지만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10도 이상 높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흐르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어 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애호박이 인큐 씌우고 따고 이제 걷어내서 포장해갖고 이제 공판장 보내고 그러죠. 요즘 8시 반 넘으면은 숨이 안 쉬어져요, 하우스 안에서. 이제 그렇게 더워요. 이게 최대한 빨리 해고 빨리 나와야 돼요. 끓는 듯한 열기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도 양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등 영남 지역은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 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또 느끼고 있고요. 강아지 데리고 다녀야 돼서 야외로 좀 많이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긴 해요.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면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건 아닙니다. 올여름 엄청난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이집트 등 아프리카 북부를 덮친 온난 기단의 영향력이 지중해를 넘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까지 확산한 폭염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문을 잠갔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서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이곳을 방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It's super hot here. I think they should open at 7 a.m.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we cannot stand here.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 지표면에 꽂힌 온도계가 섭씨 75도를 가리킵니다. 달궈진 모래에 계란을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终身难忘。 미국 남서부에서도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엘니뇨가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온난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WMO is predicting that we will transition from an El Nino cycle to La Nina later this year, but any cooling from La Nina will be temporary, a mere blip in the upward curve. 지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We are bound to see this temperature being exceeded in the future.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next 5 years is very, very likely, almost certainly warmer tha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last 5 years.
인류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난 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2024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진이 곧장 팬들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공연이 방송됐는데 전 세계 177개 나라에서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보랏빛 무대 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진이 자전거를 타고 등장합니다.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팬축제 무대에 오른 겁니다. 공연장에 모인 4,000명의 팬들도 큰 함성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을 맞이했습니다.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미 저녁 다음 날 곧장 팬들을 위해 활동에 나선 진.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1절밖에 없던 노래에 2절을 만들어 최초 공개했고 SNS에서 화제가 된 막내 정국의 세븐 챌린지, 꽁냥이 챌린지 등도 선보였습니다. 입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깜짝 먹방도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진은 무대가 집인 것 같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미부틀 곁을 항상 맴돌면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공연이 방송됐는데 전 세계 177개국에서 시청하는 등 굳건한 인기가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은 팬 1,000명과 포옹하는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팬들이 질서 있게 참여하면서 3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행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일부 팬이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다른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팬들을 향한 전역 신고를 마친 진은 올해 안 발매를 목표로 솔로 앨범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뒤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BTS의 활동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세계적 인기를 끌게 해준 앨범 화양연화 발매 1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Hey guys, welcome to the Tesla shareholder meeting. And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t damn, I love you guys. 네, 이영훈 기자. 아니 지금 미국 주가 계속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런데 매파 FOMC에도 헐헐 나는 증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먼저 매파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게 연방준비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 그러니까 이런 중앙은행을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또 동결됐는데 시장의 관심사항은 사실 이 동결 자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결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라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건 점도표였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점도표인데요. 이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었습니다. 원래 올해는
올해는 세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예. 이게 한 차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렇게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 이런 네. 의미에서 매파적 결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결정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다른 지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간다면 투자 심리는 위축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나온 FOMC 결과 자체는 긴축적인, 즉 매파적 결정이었지만 예. 이를 압도하는 다른 경제 지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물가 지수인데요. 아. 우선 소비자 물가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에 그쳤습니다. 아. 이 4월보다 둔화했고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예.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도 3.4% 오르는 데 그쳐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예. 물가 상승률 둔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한 차례로 낮추긴 했지만 예.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전망치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아.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예. 이후 이제 FOMC 결정 이후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5월 예. 생산자 물가 저희가 그래프 준비했는데 네네. 한번 보실까요? 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면 4월보다 0.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 시장 예상은 0.1% 상승이었는데 이를 크게 밑돈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이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데요. 네. 이런 지표가 낮아지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치가 2%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2%에 가까워진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금리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미국 시장 뭐 크게 올랐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0.34% 올랐고요. 이 대형 기업 500곳을 묶은 S&P 500 지수는 0.23% 올랐습니다. 이게 다 사상 최고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모두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아. 이 주요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 등이 오르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오른 건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예.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에도 춤추고 있던데요. 네, 영상 구성에도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이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60조 원대 스톡 옵션을 주기로 한 보상안 재승인권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60조 원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저렇게 좋아서 주총은 춤추는군요. 예. 일단 주총을 만하네요. 통과하면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어떤 이 행방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영권을 유지해야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가가 워낙 오르고 뭐 기발한 있는 사업가로 겁니다.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발 훈풍에 우리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0.13% 오른 2,758.42로 마감했습니다. 예.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가장 높았던 3월 26일 예. 2,757.09를 넘기며 이 영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연중 최고치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코스닥은 1.05% 내린 862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바로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마지막 다음 키워드. 키워드는 고금리, 고물가에 고게 되는 은행 대출 연체율을 뽑아 오셨네요. 네.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빚 못 갚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걱정이네요.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좀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가계와 기업 할 것 없이 연체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금감원 예. 자료 제가 준비했는데 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48%입니다. 이 3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죠. 예. 이 수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이게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올해 2월 은행 연체율이 0.5%가 넘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3월에는 0.4%대로 꺾이긴 했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반등한 겁니다. 네. 이 가계 연체율은 0.4%였는데 특히 신용대출 오름폭이 컸습니다. 예. 기업 연체율도 올라서 0.54%에 달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서 예.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예. 있는데요. 이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3차례에서 1차례로 줄었잖아요. 예, 예.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2차례까지는 내리지 않겠냐 하는 시장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예. 애초 전망보다는 팩트 자체가 어두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한미 금리 차 얼마인지 아실까요? 2%인가요? 네, 2% 예. 포인트인데 이미 역대 최대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을 예. 고려해서 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물가는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금감원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기에 민감한 개인 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은행권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서 이 취약차주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리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제 키워드 전해드리는 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마지막 방문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조금 전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동 언론 발표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2년간 갖고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의료 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 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의 의장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조속한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간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과 공공인사행정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이번 순방 계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를 채택하고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 정책을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있는데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이 우리의 구상과 내년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87년 전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 체결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첫 수출 사례라고 합니다. 네, 양국은 또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맺고 한국의 우선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경제픽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안전모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가운데 8개가 아예 충격 흡수를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나 마나네요. 네, 그죠? 예.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그대로 머리로 들어온다는 건데 이런 불량품이 안전모로 둔갑한 겁니다. 조사 대상 8개 제품이 최대 측정이 가능한 최대 만을 초과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전혀 충격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리에서 팔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서는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고요. 이 테무에서 판매한 물놀이 튜브에서는 기준치의 30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원이 알리와 테무,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 3곳에서 파는 제품 88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게 30%에 달했습니다. 직구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비자 입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정품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뭐 진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를 사는 건데 그럼 위험 부담을 안고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많이 걱정되죠. 혹시나 또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특히 인터넷에서 산 거는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싸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장난감이나 손에 많이 닿는 거는 잘 안 살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즉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알리와 테무는 자율 협약에 따라서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이 큐텐도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해 물질 검출돼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구입할 때 조심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입니다. 농협 임직원들의 일손 지원의 날인 오늘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농협은 영농철인 6월을 맞아서 계열사와 자회사 등 소속 임직원 만여 명이 전국에서 영농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촌 현장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세 콘셉트인 반짝 전시회인 집안일과의 작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식기세척기에 설거지를 양보하고 은퇴한 고무장갑과 스팀 청소기에 청소를 양보한 바닥걸레 등 생활용품 5가지가 전시됐습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태국산 망고스틴과 망고 등 열대 과일을 판매합니다. 이마트24 측은 당도가 16브릭스가 넘는 망고스틴 500g을 9,900원에, 망고 2개는 10,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